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서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시작, 두 세계라는 소제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세계로 바로 소설이 시작되는데 주인공은 10살짜리 소년 에밀 싱클레어고요. 이 싱클레어가 성장하면서 어떤 일을 겪는지 이 책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근데 그것이 결국 작가 헤르만 헤세의 어린 시절이 녹아져 있는 그런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과 성장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두 세계라는 챕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싱클레어는 10살짜리 소년이고요. 두 세계 안에 살고 있었어요. 한 세계는 책에서 표현하길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계이자 사랑과 철칙, 교육과 모범의 세계였다. 은은한 광채, 투명함, 깨끗함이 있는 세계였다.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예의 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두 세계 중에 한 가지 세계는 밝은 세계예요. 부모님이 품 안에서 만들어준 그런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죠. 이상적인 환경.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세계는 이제 어두운 세계예요. 어둠의 세계인데 이 세계 역시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어떤 세계냐면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다.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문들이 있었다.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넘쳐났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악쓰는 여자들, 새끼 벤 암소, 쓰러진 말,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10살짜리 소년 싱클레어는 두 가지 세계에서 공존하면서 그 두 세계의 경계에 맞닿아 있는 것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다리씩 걸치고 살고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싱클레어는 자꾸 그 어둠의 세계가 호기심이 가고 끌리고 궁금한 거예요. 반면에 그 밝은 세계에 대해서는 약간 재미없고 지루한 세계라는 인식을 조금씩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약간 호기심이 끌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이 집 안에 말고도 밖에서도 벌어집니다. 이 친구가 10살이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요. 그 학교는 라틴어 학교. 되게 뭐랄까? 권위도 있고 어떤 일정 수준이 되는 그런 학교인 거죠. 근데 그 같은 반 라틴어 학교 친구들이 깔보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는 공립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공립학교에 있었는데 약간 뭐랄까 생활 수준도 라틴어 학교 학생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결이 다른 그런 학교였나 봐요. 요즘 말로 치면 조금 불량 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뭐랄까 공부 잘 못하는 학교? 그 기준이 공부가 되는 것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 공립학교에서 프란츠 크로머라는 유명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뭐랄까 힘도 세고 몸집도 크고 뭔가 우두머리였죠. 그 공립학교에서.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녔는데 이 싱클레어 역시 프란츠 크로머를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별로 어울리기에 좋지 않은 친구야 라는 것은 알았지만 되게 무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기 때문에 어떻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가 어두운 세계 쪽에 있는 크로머 친구들과 같이 다니긴 하는데 나만 라틴어 학교 다니고 나만 옷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고 좀 잘 살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제 부담이 됐던 거죠. 스스로 눈치를 봤던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뭔가 저들과 나는 달라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자기도 모르게 황당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었냐면 내가 과수원에서 엄청 최고급 사과를 훔쳤어 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장황하게 떠들어요. 그 사과 어떻게 훔쳤냐면은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다른 애가 망보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과 훔쳤지? 내가 훔쳤어 라고 되게
당연히 하늘을 맹세해. 완전 내가 훔쳤어. 라고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다른 친구들이 싱클레어 너 대단한데? 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상외로 이야기를 끊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프란츠 크로머가 됐고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해서 무리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집 가는 길에 크로머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한테 야야야 거기 서봐. 멈춰봐. 뭘 그렇게 급히 가? 라고 하면서 되게 불길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집 가기 전에 크로머가 싱클레어한테 물어봐요. 너 그 도둑질 진짜 네가 한 거 맞아? 그랬더니 싱클레어 당연히 내가 했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크로머는 너 그러면 그 과수원집 누구 건지 알아? 그랬는데 싱클레어는 잘 모르고 꾸며낸 거짓말이니까 뭐 그냥 과수원 주인 거겠지 라고 하고 말아요. 근데 크로머가 나 그 주인집이 그 사과 훔쳐간 거 알고 도둑 찾고 있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그 도둑 누군지 말해주면 나한테 뭐 돈 준다 그랬어 라고. 나한테가 아니라 그 도둑을 제보해주는 사람한테 돈 준다고. 보상금 지급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거든? 그러면서 내가 너가 한 거 말하면 나는 그 돈을 받게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되게 당황하죠. 싱클레어는 내가 거짓말로 지어냈는데 이거를 내가 범인인 것처럼 크로머가 말한다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버지도 알게 될 거고 난 경찰서에도 끌려갈 거고 돈도 내야 되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이제 겁에 확 질리죠. 그래가지고 프란츠 크로머가 이제 딜을 하게 됩니다. 너 나한테 그 일정량의 돈 가져오면은 내가 이거 없던 일로 해줄게. 왜냐하면 네가 그 돈 안 주면 난 그냥 내가 고자질하면 그 돈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져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날부터 이제 싱클레어는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뭐 등등 여러 가지 크로머에 대한 두려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돈을 구해야 된다는 조급함,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어린 친구가 집에 아무리 그 밝은 세계에 이제 복귀를 해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집의 분위기가 너무 이제 자기만 알게 된 비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말할 수 없고 끙끙 앓고 무섭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금통을 몰래 열어가지고 돈을 꺼내는 식의 더 나쁜 다른 악행들이 퍼지게 된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길한 걸 스스로도 여기 책에서는 이 프란츠 크로머의 일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뭔가 불길한 쪽으로 휩쓸려가는 것을 예감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정신착란적인 증세도 이어지고 되게 아팠고 토도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막 며칠간에 얼마간을 시달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고생고생해서 돈을 다 갚았는데도 크로머한테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 건수로 왜냐하면 이제는 사과 훔친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책 잡혔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한 다른 거짓말들 이런 것들도 모두 약점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되게 힘들게 병든 것처럼 학교를 다니게 돼요. 이 10살짜리 소년이 집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한테 발도 못 붙이고 그리고 이런 중에 되게 신선한 경험을 합니다. 되게 내가 거짓말을 한 걸 숨긴 채로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나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지는 모르고 너 신발이 젖었어. 너 그게 뭐야? 신발꼬리 그게 뭐야? 라는 식의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평소 같으면 내 신발 죄송해요. 제가 좀 더 깔끔히 하고 다닐게요. 라고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내 맘속에는 더 커다란 마음의 짐이 있잖아요. 나는 뭐 젖은 신발 따위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야? 약간 이런 마음이 소년의 마음속에 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에 들어갔을 때 내 젖은 신발이 아버지의 시선을 끈 건 차라리 다행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만 꾸짖느라 지금 내가 어떤 나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꾸지람을 묵묵히 들으면서 속으로 더 심각한 범죄행위들을 떠올렸다. 그 순간 마음속에 새롭고 묘한 감정의 불꽃이 튀었다. 깊숙이 찔렸지만 기분 좋은 쾌감이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구나. 잠깐 동안 그의 무지가 경멸스러웠다. 젖은 신발 따위나 야단치는 그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조그만 빵 한 덩이를 훔쳤다고 신문반은 범죄자처럼 거기 서서 저 말을 속으로 크게 외쳤다. 추악하고 꺼림칙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깊게 끌려서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단단하게 나를 비밀과 죄에 결박시키는 족쇄였다. 이 부분이 이제 아버지를 대했지만 아버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사소한 걸로 나를 훈계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 싱클레어가 느꼈던 감정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 헤르만헤세 데미안에 걸쳐서 모든 이게 심리가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특히나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의 체험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원할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권위가 최초로 찢긴 자국이니까. 유년기를 지탱하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기둥들에 생긴 최초의 균열이니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운명의 핵심적인 길은 이런 보이지 않는 체험들이 그려간다. 찢김과 균열은 계속 생긴다. 아물고 잊혀진다지만 마음속 가장 흐미진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피 흘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운명의 핵심적인 길은 이런 보이지 않는 체험들이 그려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10살짜리 소년에게 부모님 품 안에서만 있던 이 친구에게 부모님이 모르는 누구에게 말도 못할 약간 어둠 쪽에 가까운 스스로 양심에 찔리는 어떤 경험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갈등의 기점에 놓이면서 운명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만의 운명이랄까요? 그런 내면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는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소년 싱클레어는 10살 때 아버지가 늘 최고인 줄 알았고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여태까지 받아왔고 그게 좋고 모범적이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한 번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찢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 내가 바로 설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이 싱클레어한테는 아버지의 권위가 찢긴 자국, 최초로 찢긴 자국. 굉장히 어린 시절에 포인트가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아파요. 계속 아프다가 구원투수가 생깁니다. 구원투수는 이제 새로 전학생이 등장하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하는데 제가 정말 짧은 38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도 너무 말을 길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13분 30초를 지나고 있는데 두섭고 주구장창 말을 이어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싱클레어가 프란츠 크로머로부터 고통받고 거짓말해가지고 혼자 낑낑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프고 막 이렇게 했던 아주 조그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 언제 다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는 연습을 좀 잘 해야 되고 내용을 정리해서 좀 표현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말만 하고 있네요. 어쨌든 연습하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데미안을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